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지난 1, 2월에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아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월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됩니다. 이 중 월정 수당은 새 의회가 구성될 때마다 4년치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데 충북 지방의회는 지난해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도의회 연 222만 원에 이어 5,500만 원, 충주 460만 원 등 시군의회도 평균 268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자 이번엔 20년간 법정 상한에 묶여 있었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의원은 연간 600만 원, 기초의원은 480만 원씩 상한액이 늘어난 겁니다. 충북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위 가운데 절반이 벌써 최고액 인상을 결정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각 의정비 심의위는 3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인상폭을 확정하는데 현재로선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 논의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의정비가 보수냐 아니면 이제 의정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보상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구별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의정 활동을 위한 보조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수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전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의원들이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 소득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들이 이제 보수를 일부 지급하면서 겸직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겸직의 허용 여부가 일부는 허용이 되고 있고 일부는 이제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겸직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보수를 올려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예, 변호사님. 지금 의정비 인상 논란의 이제 법적 근거는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3년도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이제 인상이 됐는데 그 근거가 시행령에서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의정활동비를 기존에 최대 150만 원까지 줄 수 있었던 걸 이제 200만 원까지, 기초의원은 110만 원까지 줄 수 있었던 걸 이제 150만 원까지 주도록 이제 한도를 상향했단 말이에요. 네. 1, 2년 전에 인상을 했다가 이제 이번에 또 올릴까 말까라는 문제가 아니라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그 월정 수당은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방의회의 어떤 기능이 과연 이걸 인상을 올릴 정도의 어떤 기대에 부응했느냐 그런 시민들의 어떤 말씀도 많았고요. 근데 그동안에 어떤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저도 있습니다. 국장님. 예, 의정비 올린다 이런 얘기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세요. 그만큼 사실 이제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면 의정비 인상 논의 때마다 이렇게 막 논란이 반복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 그럼직하다라고 주민들이 또 인정해주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는 건 지방의회 스스로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고 이제 시작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의정비 인상 논의가 4년에 한 번 하는 그 원래 공식적인 의정비 인상 논의도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갑자기 튀어들어온 사실은 인상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지방의회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 인상을 위한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고요. 물론 의정비 현실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로서 지방의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겸직이 아니라 전업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포커스가 맞춰야 된다라는 점들이 좀 부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충북도의회 현재 인원 34명 중에 17명, 절반 의원이 겸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뭐 논의들이 사실은 좀 주민들을 전혀 배려치 않은 논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비 활동비 상한액이 늘었는데요. 진 교수님, 반드시 이걸 따라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지방의원들의 그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의정비에는 의정 활동비라는 것이 있고 예. 월정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정 활동비는 2003년부터 동결돼 있었어요. 상한액이.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그동안 못 올렸던 의정 활동비를 이제 각 자치단체들이 대폭 올리고 있거든요. 예. 이미 지난 2월 20일에 서울시 의회는 광역자치단체의 그 의정 활동비를 2,400만 원 상한선까지 올리는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도 그대로 따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2,400만 원의 상한, 기초자치단체는 연 1,800만 원의 상한선을 아마 다 따라갈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월정수당은 이제 자치단체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조금 이제 활동 올릴 건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한액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많은 자치단체들이 그 다른 자치단체의 눈치를 보거든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상한액까지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서울시는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거의 탑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의정 활동비를 상한을 지금 광역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높여놨지만 그 법에는 주민수 그리고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한까지 올려라라고 이렇게 올려도 돼라고 그렇게 막 푸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도의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어떤 재정 자립도 이런 것까지 다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이 정도 인상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방 재원에서 이걸 조달을 해야 되는데 부담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꼭 굳이 최대 한도까지 다 올린다 했을 때 그걸 다 맥시멈을 채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 조율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무조건 올린다라는 거는 좀 저는 좀 성급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정이 됐지만 이걸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도. 한도를 반드시 채울 필요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예, 한도 상한액을 다 채울 필요도 없을 뿐더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의정비를 올릴지 말지 결정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지방의회 스스로 법 개정에 따라서 무조건 의정비 인상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번엔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네. 그 너무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하게 의회라면 해야 할, 했으면 좋겠을 선언을 하는 것은 아까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 사실 이번 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기본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지방 의원들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말씀해 주실 분? 그게 이제 그 지난 회기에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도가 6,659만 원으로 최고 높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6,500만 원 정도, 말하자면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을 합한 겁니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3,500에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부분 의정활동비는 대부분 상한액까지 다 채웠고 월정수당의 차이로 인해서 조금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그 정서상 재정 자립도라든가 뭐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공공부문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 즉 보수라고 하는 것을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거든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똑같습니다. 계급이 같으면 어느 지역에 근무하든지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행정부라든가 사법부라든가 모든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에 근무하냐와 상관없이 보수가 획일적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왜 서울이라고 하는 데에서 재정자립에서 낮다고 해서 행정부 말하자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똑같이 서울과 받는데 왜 우리는 적게 받아야 되나 이런 인식이 깔려 있죠. 말하자면 지역별 격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정서상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가가 비싼 데는 월급을 더 주고 물가가 싼 데는 적게 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와 맞지 않아요. 오히려 벽지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그동안 더 혜택을 주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출범할 때는 명예직에서 조금 활동비 주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이게 보수라는 거로 정착되다 보니까 많은 지방의 의원들이 우리도 이제 서울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겠어. 이런 정서가 매우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획일화되는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죠. 네, 국장님. 예, 도의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니까 이제 5,922만 원 2023년 기준으로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딱 중간이더라고요. 그 위로는 이제 인구수도 많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정 자립도라고 표현하는 경제적 상황이 조금 나은 지역들이 아마 상위 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일면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처럼 국가 단위에서 이것들을 결정하고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방식이 좀 무책임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의정비가 적냐 많으냐의 판단은 저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노동자 평균 임금에 비해서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 의회, 다른 나라 의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지방 의원분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의정비 모자라다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모자라다고 이야기하는 그 배경과 이유들을 드는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지역 주민들 경조사 챙기느라 힘들다. 당의 직책 경비 내느라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하세요. 근데 네. 우리가 의정비를 주는 이유가 직책당비 내라고 경조사 챙기라고 주는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의원으로서 연구활동, 교수님의 입장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의원다운 활동을 하라고 주는 게 의정비라고 생각하는데 모자라다는 이유들을 그런 식으로 대고 의정비가 더 올려야 된다, 현실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주민들을 설득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말과 똑같다 생각이 들어요.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선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주민들의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네. 제가 실은 이제 충청북도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지금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아직 결론이 난 건 없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1월 31일 날 첫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1차 회의를 했었고요. 그날 의정비 인상 여부, 할지 말지, 한다면 어디까지 올릴지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격론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그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 일반 시민들 각계각층에 다 모이셨는데 정말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고 그 의견에 대한 합리적인 또 근거도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주장에 대해서 의견 조율도 하고 설득도 되고 설명도 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2월 26일 날 그 공청회를 열기로 했거든요. 그 공청회에서 다시 한번 주민분들과 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다음에 2월 28일 날 2차 회의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때 아마 공청회 그 결과와 함께 의원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공청회 국장님 가실 예정이시죠? 예, 참석을 해서 좀 같이 지켜보고 의견을 좀 낼 예정인데요. 공청회 개최한다는 것만으로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기 좀 섣부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공청회라는 게 사실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앞서 이제 청주시 의회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도
일반 시민들의 참석이 거의 없었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제 공청회 열리는 날짜 2월 26일이라고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평일 낮 시간이죠. 일반 시민들은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기가 제한되는 시간인데 그 과정에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는 나갔습니다만 도민들이 알아서 공청회 와서 의견을 내라. 사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걸 아시는 도민들도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 청취를 하려면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같은 방식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방식이면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을 거라는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안전한 공청회 방식을 채택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조금 이제 아쉬움 또 안타까움들이 조금 더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요, 공무원 보수나 민간기업 보수도 이제 조사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수나 연금에 대해서는 논쟁이 안 됩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감정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자기 건 올려야 되고 남의 건 깎아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그 의정비 문제에 관해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일을 제일 못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긴 하지만 사실은요, 원래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하는 만큼 준다 이전에 얼마만큼 줄 테니까 그만큼 일을 해라고 하는 유도성이 있는 거죠. 인센티브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과연 집행부처럼 미리 결정된 상황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에 비해서 과연 의회 의원들만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무조건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 보니까 논의 자체를 하기 싫어해요. 네. 그다음에 뭐 지방의회 없애야 된다. 뭐 불필요한 논쟁으로 가는데 과연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3천만 원, 4천만 원 주는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군 같은 경우는 한 10명도 안 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걸 전부 합해봐야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 5억 정도의 돈을 주고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그 인건비는 상당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에 대해서 사실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좀 있다.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최근처럼 전업 의원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는 이게 확실히 보수이기 때문에 보수는 확실히 생활이 가능하도록 준 다음에 다른 형태의 압박과 감시와 견제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적게 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좀 대처를 해주고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 공청회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는지 잘 알아요. 왜냐면 지금 대졸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받는 대졸 신입사원도 널려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많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감정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합리적으로 줄 건 주고 그 대신 다른 형태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른 형태의 불필요한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한 가지 좀 예,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연 도민분들께서 이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저는 다른 시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의회 종합 청년도 평가를 했는데 이 충북 도의회가 4등급을 받았어요. 4등급이요? 예, 그러니까 총 5등급,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요. 5등급이 제일 최하인데 저희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그러한 등급을 받았는지 살펴보니까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 심의 의결의 개입 압력, 미공개 정보 요구,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도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행위가 적발이 됐고 문제가 됐고 그거를 어떤 시정 조치가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의원들이 합당한 보수를 받고 그러니까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 필요한데 인상과는 별개로 도의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만큼 최대한 청렴하게 본인의 업무에 전념하셔야 된다. 도민들이 어떤 혈세를 내고 있다라는 것, 그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충청북도 의정비 심의 어떤 상황인지 국장님 알려주시죠. 예, 앞서 변호사님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1차 회의 거쳐서 이제 26일에 공청회 예정되어 있고 이제 2월 중에 모든 이제 심의 회의는 마무리가 되고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과정이 심의위원회에서 끝나면 일정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의회에서 의결을 거칩니다.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야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아마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소급해서 2024년 1월부터 이제 인상이 되게 되면 인상된 의정비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의회는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과정 보면 의회가 사실은 이 과정 안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조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회에서 스스로의 의정비를 스스로가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적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지만 조금 주민들 보기에는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정비 인상 논의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두 분 덧붙여 주시죠. 네, 변호사님. 네. 저는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이제 의정 활동비인데요. 의정 활동비를 주는 이유는 의정 자료 수집 연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7월에 정책 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지금 그렇죠. 도입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들이진 못했지만 그 부분을 서포트하는 다른 어떤 인력이 제공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지금 반영해서 아주 고심하고 있다라는 점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그 얘기예요. 제가 왜 현실적인 보수를 주고 일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지방의회 의원, 시군구 의원이 3,500만 원을 받는데 의정 지원관을 뽑아요. 자, 의정 지원관을 뽑지 말고 그 3,500만 원을 주는 사람한테 4,000만 원 주고 네가 일을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난 늘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방의회에서 의정 정책자문관 이런 사람을 주는데 그 사람 계약직 임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천만 원 내외예요. 그러면 어느 누가 가서 거기 가서 정책자문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유능한 사람이 올 수 있는 만큼 일을 주어놓고 보수를 주어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의정비 심의할 때도 그랬고 의회 제도 개선할 때도 그랬어요. 정책자문관이라든가 의회 비서관 이런 거 두지 말고 그걸 통해서 차라리 전업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현실화해줘라. 사실은요, 이제 그 의정자문관이라든가 정책자문관을 두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요, 이제 겸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필요해요. 자기들은 시간을 줘도 그걸 못 하거든요. 그렇지만 요새 전업 의원들 중에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자기들이 얼마나 여건만 되면 정책도 만들어내고 조례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생활 여건이 힘들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방송에도 많이 했잖아요. 해외 연수니 여러 가지 문제되는 그런 비용을 갖다가 차라리 보수로 만들어주고 일을 하게 해라.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주장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 이해하는데 그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의정 활동비 상한액을 이미 꽉 채웠기 때문에 그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도를 올린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대체 인력을 제공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정책관에 대해서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바라시는 점이요. 네, 의정비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많습니다. 다양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전제로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의정활동비를 무조건 낮춰야 된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일을 제대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인상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의회 모습으로는 무조건 낮춰라가 아니라 이제 거꾸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반대로 생각하면 보수로 충분히 대가를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렇다면 전혀 그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를 깎아야 되냐? 그렇게 또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4년 내내 자기가 제대로 연구한 조례 한 건 내지도 못하고 해외 연수 가서 무리 일으키고 불성실하게 의정활동하고 하는 의원들은 그럼 보수 깎을 거냐?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마치 지방의회가 보수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다양하게 뭐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의회가 했어야 할 약속, 하고 있어야 할 활동, 그리고 앞으로 보여줘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좀 짚어보죠, 교수님. 제가 아까 주민들이 그 다른 사람의 보수에 대해서 사실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이라든가 각종 공직자들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고 하면 힘센 사람들한테 먼저 접근을 해야 돼요. 뭐 검찰의 특수활동비라든 것이 수십억 대 있어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고 사실 지방의회 없애라고 하는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정비 논의가 있는 기사가 떴는데 댓글의 절반 이상이 그냥 많다 적다 뭐 어떤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방의회 없애라. 댓글에서요. 그럼, 지방의회를 없애면 그럼 집행부 견제는 누가 할 겁니까? 지난번에 지난번에 충북도지사도 그랬고 청주시장도 그랬고 많은 집행부 수장들이 무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민들이나 언론들이 제대로 감시를 할 수 있었느냐? 그나마 지방의회가 있었으니까 그걸 하는 것인데 그런 그 견제 세력을 없애려는 감정적인 접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댓글 짚어주시죠. 의정비 관련돼서는 따끔한 지적해 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의정비 인상, 최저임금도 2%밖에 안 오르는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추진이 확정된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GTX로 불리는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처럼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대중교통입니다. 예산이 2조 원 이상 투입되는 만큼 사업성을 따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막 시작됐는데 정부가 돌연 민자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GTX A공사에 참여 중인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 절반 이상 투자, 운영비 100% 부담을 내건 사업 의향서를 냈고 충북 등 3개 시도와 협의한 결과 민자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까지 민간에서 공식 제안서를 접수하면 진행 중인 예탄은 철회하고 대신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성적으로 보면 기획부터 개통까지 한 5년 이상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충청권 주민분들한테 더 빠른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지자체 입장에선 총 공사비의 30%를 분담해야 하는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민간이 약속대로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면 나머지의 30%만 분담하면 됩니다. 40년간 민간이 수익을 갖는 대신 운영비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적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부는 민자 투입에 따른 이용료 상승 우려에 대해선 재정철도 대비 2배를 넘을 수 없고 정기 이용객 할인 제도인 K패스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저는 일단은 되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이 있고요. 다만 이 돈 문제예요. 또 역시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만들고 나서 운영은 누가 할 거지? 그러면 요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될 거지? 이런 고민들이 현재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만 많이 나오고 될 거다. 이제 메가시티가 될 거다. 대전, 세종, 청주가 이제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장밋빛 얘기는 많이 해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뭐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생활권, 교통권, 경제권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인프라의 연결이 가장 필수적이죠. 그래서 실제 뭐 이걸 총선용이라고 비판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이 추진된다고 하면 청주권역 도민들의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고요.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자 유치의 문제점. 이제 저는 사실은 민자 유치를 상당히 반대하는 측이 뭐냐면 과거의 정부 실패 사례 중에 보면 김해 경전철이라든가 어떤 의정부 경전철 많은 경전철들이 자치단체가 돈이 없으니까 민자를 잘못 유치했다가 그 최소 손익 보장이라고 하는 조항 때문에 그 자기들이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준 적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게 외상 좋다고 이제 먼저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발상인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국장님. 예,
뭐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고 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엔 동의하고요. 뭐 건설 비용의 50%, 운영비의 100%를 기업 부담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방침인 것 같은데 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으로서 손해볼 장사 할 일은 없죠. 그런데 이제 뭐 그만큼 뭔가 이제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기업이 뛰어든다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많은 전문가들도 실제 기업이 이게 들어오겠냐, 뭐 제안서를 낸 곳은 있긴 하겠지만 실제 이어질 수 있겠냐라는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민자로 추진될 경우에 장단점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민자로 추진하는데 그 민자 기업들이 모든 이익과 손실을 자기들이 다 책임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예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통해서 특정 수준의 고객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해서 손익분기점을 잡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데 그 이하로 고객이 떨어지거나 손님이 줄어들거나 자기들이 이제 계약 맺을 당시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고객이 있으면 최소 이익 보장이라 해서 재정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단점인 거죠. 예. 그게 말하자면 용인 경전철 때문에 용인 자치단체가 파산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과도하게 승객을 부풀려서 환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뭐 자기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승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최소 이익 보장이라고 하는 것들에 걸려서 재정으로 물어줘야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 기업들이 대부분 민자를 유치할 때 모든 책임을 다 떠안는 경우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되 그 이하로 손실이 있을 때는 재정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런 계약을 달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죠. 장점은 일단 공기가 단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으로 할 경우에는 기간을 굉장히 단축할 것 같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면 뭐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한 5년 정도 단축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충북에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예. 그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도 재정을 투입했을 경우보다 한 절반 정도, 물론 2조 원을 예산으로 잡았을 때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자체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 주민들의 부담이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죠. 네. 우려되는 점은? 우려되는 점은 결국 이제 아까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완공을 다 하고 나서 과연 이게 수익, 일단 첫 번째 기업 측에서는 자기가 투자한 거를 회수해야 되는 영리 추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본전 이상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용료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오히려 지금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손실 보상, 보전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오히려 그냥 재정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오히려 더 교차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장단점. 예, 민자 유치 방식, 뭐 아까 사업성을 얼마나 우리가 이제 담보할 수 있겠냐, 그런 사업자를 담보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도 드렸지만,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면 민간 기업이 참여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해서 사업성을 이제 민자 유치 방식이 추진된다라는 건 그만큼 뭐 미래가 있다, 사업성이 보인다라는 걸 인정받는 측면이기도 한 것 같고요. 이 충청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지금은 조금 모호하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저게 무슨 실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손에 잡힐 수 있는 이제 근거점이 마련될 수 있는, 사실 그게 좀 이제 실제적 경제적이고 또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만큼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 우려되는 사항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설 과정이나 운영비를 많은 부분 민자에서 해결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들이 마냥 그렇다고 주민들의 혹은 이제 자치단체 부담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요 예측이라던 게 사실은 늘 빗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자체 예산이 투여되는 경우, 최근에도 용인 경전철 관련돼서 수요 예측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무조건 이제 장밋빛 미래만을 놓고 예산을 투입하고 자치단체가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세금으로 혹은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민자라는 방식이 늘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더 이제 장밋빛 미래만큼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충청권 광역철도를 이제 민자 유치한다는 것, 과연 최적의 방안일지,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좀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가시티를 완성하려면 교통권, 생활권의 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CTX가 필수적입니다. 또 많은 그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도심 통과가 필수적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대전권이라든가 세종, 청주권을 지날 때 도심 통과를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문제 있는데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제 문제점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입장에서 생각이 좀 달라요. 대전하고 세종 간에는 자기들끼리 연결하는 데 관심이 있고 청주와 연결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청주에서는 그것이 대전 세종의 중심축이 아니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이 청주권이 중심축이 되도록 정치적 노력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저절로 이쪽으로 중심축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좀 더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충청권 CTX가 대전 세종 5성역으로만 가는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5성에서 끊어지는. 예. 그거를 이제 청주권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우리 충북이나 청주 쪽에서 이거 민자로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나중에라도 우리가 세수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건 너무 우리가 부담스럽다 해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대전이나 세종 쪽만 이렇게 한다.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얘기 같거든요. 예. 결국은 큰 그림 안에서 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장들끼리 이 대전, 세종, 충북 그리고 청주 이 지자체장들끼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호흡, 의견 조율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철도교통이라는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공공의 영역에서 누구도 차별 없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는 뭐 그런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광역철도 그렇지 않은 이제 민자유치가 되게 되면 그렇지 않을 위험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 광역철도만 뭐 놓이면 지역 발전이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정치권에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역의 유출이라던가 빨대 효과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이제 당장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당장 몇 년 뒤의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다. 뭐 지방의 인구 문제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년 뒤에 완공될 광역철도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건 좀 섣부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점상 현재 이것들이 나온 것이 총선 전이라는 것, 총선용 선심성 공약으로 이것들이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하고 그 과정 안에서 유권자가 무조건 지역 발전이라는 이슈면 약간 무비판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유권자 스스로 좀 냉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CTX에 대해서 대전에 가서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댓글에 보면 대전 지역표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예. 자, 그리고 국장님. 예, 굵고 짧게 설명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선거철임을 실감합니다. 네. 농촌마을 치안센터입니다. 평일 낮이지만 문은 굳게 잠겼고 입구에는 오래된 우편물만 쌓여 있습니다. 주민 3,500여 명의 안전을 위해 경찰관이 상주하던 곳이지만 지난해 말 폐지가 결정되면서 결국 문을 닫은 겁니다. 이 치안센터와 가장 가까운 파출소까지 거리는 4.5km. 자동차로도 7분 이상 걸립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경찰의 평균 긴급 출동 시간은 4분 34초. 충북도 5분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차이 나는 겁니다. 여기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또 놀러 와요. 치안이 없으면 여기는 누가 행패 부려도 신고해도 벌써 도망간 다음에 오는 거예요. 마을 치안의 상징이었던 센터가 사라지는 인근 마을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폐지가 결정된 치안센터 건물은 텅 비었고 이미 간판까지 떨어졌습니다. 치안센터가 폐지되는 이유는 경찰 인력과 예산 부족 때문입니다. 충북 전체 경찰관은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충북의 경찰 한 명당 담당 인구수는
전국 평균보다 10명 넘게 많다 보니 상급 기관인 지구대나 경찰서로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폐지될 치안센터는 원래 5년 동안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는 등 활용도가 낮았던 곳이라며 치안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CTV 부족 등 도심보다 치안이 열악한 시골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치안센터 감축 대상은 고령의 주민들이 많은 농촌이다 보니 농촌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점점 소멸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치안센터가 사라지면서 점점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그 어떤 치안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사라지면은 점점 농촌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정주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 오히려 이탈을 가속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치안센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름은 참 좋지만 기존에 이제 파출소를 이제 서너 개씩 이제 통합하면서 그걸 지구대로 묶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기존에 이제 파출소 있던 지역에다가 경찰관 한 명씩 배치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실상 없앨 요량으로 이제 그 중간에 좀 만들어 놓은 거죠. 형식적인 파출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좀 되죠. 네, 국장님. 예, 뭐 치안센터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치안에서부터 효율성을 먼저 따지겠다라는 정책의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어느 지역이건 지역과 상관없이 대상과 상관없이 똑같은 치안 서비스를 균등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역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다라는 것들이 뭐 분명하게 확인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깊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지역 주민들은 치안센터 존재 자체가 예방 효과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걸 좀 무작정 폐지하기보다는 좀 활용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치안센터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 과거 파출소처럼 막 출동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돼요. 지금 치안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을 보면 정년퇴직 얼마 안 되신 나이 든 경찰관이 그냥 하루 근무하다가 그것도 근무 시간에만 근무하다 가버리거든요. 치안센터를 활용하려면 차라리 젊은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활동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한 명을 배치하더라도 그런 방식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 치안 공백 상태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변호사님? 저는 적어도 CCTV를 더 설치해야 되고 특히 지능형이나 능동형 CCTV를 설치해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좀 더 지방 쪽, 특히 이 농촌 쪽에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근 파출소에서 순찰을 주기적으로 올 수 있는 순찰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라도 좀 대책을 마련하면서 폐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동안 유명무실했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 아, 저기는 치안센터가 있어. 외부인들은 거기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없어진다면 그 대안책을 마련하면서 폐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요? 예, 뭐 이제 불만 켜져 있어도 안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이제 지역 안에서의 주민자치회라던가 아니면은 지역 이제 자유방범대 같은 주민조직과의 결합을 통해서 치안센터라는 게 뭐 경찰관이 있건 없건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치안 시스템이 뭐 구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들을 무조건 폐지해. 뭐 치안센터 부지 매각해 이런 방식으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서 좀 곤란하다라는 전제가 좀 같이 좀 공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이 댓글은 이제 지금 치안센터의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나마나 농어촌 지역 치안센터 큰 집에 고참 경찰관들 혼자서 휴양 삼아 퇴직날 기다리는 곳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활동을 안 하는데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씁쓸한 댓글이기도 한데요. 결국 또 각자 도생,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지켜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